정치권 향한 본격 채찍질 쇼 지지율 대책 회의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에 우리 방금 전에 잠깐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 패널들 사이에서는 되게 핫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핫 이슈. 네. 한 분이 기소를 당했습니다. 이 지지율 대책회의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기소를 당하면서도 불기소 처분이 나왔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진짜 거의 열 몇 개로 고발 당했더라고요. 네. 이건 전부 다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되었고 사실은 이제 남부지검에서 지난해 뭐 계속 수사를 했지만 1년 3, 4개월 동안 소환조사 뭐 압수수색 일체 아무 연락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전혀 다른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러더니 일주일 만에 전격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저기 어떻습니까? 기소 심정이 어떻습니까? 뭘로 기소가 됐고 뭘로 불기소가 됐는지 전부 다 불기소가 그러니까 뭐 네. 미공개 정보 의혹, 뭐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전부 다 불기소고 고발당하지 않았던 다른 어떤 걸로 해서 새로운 법리로 기소가 된 거예요. 재산 등록을 뭐 이렇게 자기 맘대로 해갖고 업무 방해한 거 아니냐 이런 걸 예, 이제 기소가 위계에 됐죠.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라는 건데요. 가상자산은 그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그때는 예, 그래서 만약 기소하려고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난해 논란이 있었을 때 기소를 했어야 됐는데 갑자기 1년 3개월 만에 연락을 해서 굉장히 조사 시간도 짧았거든요. 근데 재산 신고 부분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미 네, 조사할 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 불법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그냥 혼자 갔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전혀 쟁점이 아닌 언론에 나오지도 않은 재산 신고만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계속 따져서 볼 수 아니 이거는 징계 사유로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거든요. 과태료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걸로 정해놓고 있는데 형사상 처벌 조항이 없는 걸로 왜 물어보시죠?라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이걸 기소를 하더라고요. 처벌 조항이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이상했던 점은 원래 형사 6부에서 사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건 배당을 또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저는 무슨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지시? 뭔가 이렇게 뭐 기소하라라고 하는 뭐든 만들어내서 법리를 만들던 법리를 바꾸던 죄명을 바꾸던 김남국을 잡아 넣어라. 네. 근데 그걸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지지율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막 수동자 비판하고 동접자 중에 담당 수사관이 있을 것이다. 수사관 혹은 뭐 담당 수사관이 아니라 담당 수사관님은 너무 친절했어요. 너무 친절하고 윗선이라고. 윗선이야. 믿지 마. 아니야 너무 친절했어. 네. 그 추워도 그 아주 투명하고 맑은 그 눈동자에서 진심을 봤어. 그리고 제가 화장실에서도 저 응원하고 팬이라고. 그 화장실 있어. 그 다음에 지난주에 복도에서도. 얘기했죠.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두 분한테 제가 아주 응원한다고 그랬는데 왜 하냐 그러니까 제가 민망해서. 아무튼 그때 이제 기소가 된 재산 형성을 뭐 일부러 재산 등록을 일부러 뭐 이렇게 했다. 그거는 누락을 고의성 있게 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근데 이제 이런 법리로 하면 사실은 아마 건국 이래 대한민국 공직자 중에서 가상자산 아니면 가상자산 아니더라도 재산 신고를 부실하게 했다, 고의성 있게 했다라고 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기소 당한 사람 아마 건국 이래 제가 근데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법리상 건국 이래 제가 최초가 되지 않을까. 약간 청탁금지법이랑 같이 개정을 해야 되겠네. 뭐 처벌 좀 만들라고. 그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처벌 조항은 있을 있어요. 거고 이거 있어요. 있는 말고 거예요. 징계하는 다른 그렇죠. 걸 재산 규정을 말하는 신고 거지. 그렇죠. 네. 재산 신고를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했을 때 징계 사유를 두고 있지. 형사상 처벌 사유는 없거든요. 없다. 예. 근데 요거를 준용해서 했다. 형법을 이거. 끌어와가지고 한 거예요. 아. 그러면 만약에 이런 논리다라고 하면 뭐 얼마 전에 있었던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장 후보자였나요? 거기도 뭐 고의로 비상장 주식을 수년간 누락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법관인데도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직자 후보자들과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투자했던 동료 의원님들, 권영세 의원님을 비롯해서 나 혼자 죽진 않겠다. 아니 다른 의원님들 사이도 있잖아요. 나 혼자 죽을 순 없다. 권영세 의원님은 뭐 제대로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영세 의원님도 숨긴 거잖아요. 법 그거 하기 전까지는. 다 한 30여 명 있는 거. 그리고 법 조심해야. 개정 이후에도 권익위 신고까지 숨기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네. 그런 재산 등록 과정에 있어서의 새롭게 준용한 그 뭐 어떤 새로운 법률을 처벌을 정해서. 받으면 나 혼자 죽진 않겠다. 아이 또 저 혼자 죽는 거. 권영세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들 긴장해라라는 아이 경고. 그것도 예. 같이 고발해야죠.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돈 쓰니까. 잘 하시겠죠. 정봉주 의원님하고 통화해서 정봉주 의원이 전화해가지고
나는 무죄 받는데 4억 들었다 이러더라고요. 그거를 공개하네. 이렇게 정봉주 의원님은 전화하면 공개가 돼. 4억 이상 네. 들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이면 의원님 살다 나오겠습니다. 아니야. 그런 건 진짜. 아니 왜냐면 어떻게 4억을 벌겠어요. 그 기간 동안에 4억을 저축을 하겠어요. 저 김민성님께서 김남국 의원님 뭐 투자했는지 알려주세요. 저 피해서 사게. 나도 이득을 보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피해서 하게. 다 결국에는 손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지막엔 알겠습니다. 이긴 측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열심히 지내고 있고 또 개혁신당 최고위원 꼬박꼬박 나가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발언하고 있고. 밖에 일도- 너무 더워서 일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너무 더워요. 이게 처서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낮 네. 기온이 너무 더워서 맞아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우통을 벗고 조끼만 입고 할 때도 있었다. 이거 누가 파파라치가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사진 찍어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 파파라치는 찍으러 가요. 오세요. 난 좋아. 같이 일을 하지 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우리 덥다 하지만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출근 퇴근할 때 잠깐 네. 더운 거고 밥 먹으러 갈 때 더운 건데 하루 그렇지. 종일 사실 일을 해야 되는데 더워지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까.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긴 하는데 네. 진짜 바깥에서 이 일용직하는 사람들 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너무 더울 때는 약간 법적으로 쉬어야 되는 시간이 있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특정 온도가 몇 도인지 모르고 현장에서 그런 건 잘 지켜지진 않아요. 다만 네. 체감상 너무 더워. 일단 쉬어 이런 느낌이라 자 근로기준법상 몇 도니까 지금 쉬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 더워 쉬어 점어 아이스크림 사와 약간 이런 그러니까 느낌이라. 있긴 있구나 그런 게. 아무튼 우리 다음 주 방송할 때는 그래도 좀 풀린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좋지 그렇죠. 않을까. 예, 다음 주 정도면 아침 저녁으로는 지금 아침 저녁 조금 선선하긴 한데 아침 저녁은 그래요. 예. 낮 기온도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네, 라는 일단 이번 주에 근황까지 들으면서 지지율 대책 회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공지를 매주 드리는 공지지만 드리자면 유튜브 2시에서 2시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Yes. 아직 2시 라이브 머리가 헝클어졌네. 2시 라이브 2시 라이브에 구독을 안 하신 분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후 2시마다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네. 알림 설정을 체크를 해두시면 조금 내가 오늘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도 딱 이게 방송이 뜹니다. 그러니까 알림 설정까지 확실히 하시는 게 더 좋다는 저 광고 말씀까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PR 홍보. 네, 이번 주 지지율 어떻게 됐을까요? 갤럽 오늘 아침 10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올려주시겠어요? 나왔습니다. 부정평가 68까지 올랐네. 네, 부정평가가 68, 긍정평가가 25%가 나왔고요. 추이를 좀 볼까요? 25%. 저기 잘못됐네요. 23이에요, 23. 23%라니까요? 네, 저게 아까 보여줬던 표가 잘못됐어요. 저게 정정할게요. 7월 2주께 지금 원래 섞여서 나왔나 봐요. 아. 다시 보겠습니다. 이번 주 거는 이게 지금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맞는 맞아요. 겁니다. 이게 이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조사된 거. 맞아요. 그래서 긍정평가가 23%, 부정평가가 6.6%. 사실은 지지율이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매주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23%, 20% 초반까지 떨어진 거는 저는 본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본 적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4월 3주차, 그러니까 총선이 끝난 이후에 총선의 결과가 다시 여론에 영향을 줘서 그때 23% 똑같은 지지율, 이 직무 수행 평가 23%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락을 한 거죠. 예. 그 두 분께 총평을 여쭙기 전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는 거는 지지층까지 사실 이탈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밖에 없을 네. 텐데 총선 직후에 그 낙담한 정도의 그런 정도의 여론이 이번에 또 반복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긍정이 4%포인트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논평을 좀 해주신다면 뭐 이제 결국에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의정 갈등. 의정 갈등. 지금 현장에서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공포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다치면 죽을 수도 있다. 어제 제가 그 지역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하고 저녁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스갯소리로 절대 어디서 외부 활동하다가 다치시면 안 돼요. 예. 술 조금 먹어야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응급실에 갈 수 없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느끼는 그런 어떤 불안과 공포를 정부가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자세나 아니면은 적어도 공감하는 태도라도 보여야 되는데 국정브리핑 보면 인식이 전혀 없어요. 그냥 마이웨이 내가 내 길 가겠다. 개혁에는 뭐
불가피한 희생이 따른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저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온 것을 보이고요. 저는 다음 주에는 저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는 국정브리핑이 아직 반영 안 반영이 된 안 된 거니까. 거고요. 네. 국정브리핑이 반영이 안 된 거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번 주에는 국정브리핑도 있었고 또 역시 동시에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도 있었던 거거든요. 저게 지금 조사 기간이 8월 27일에서 29일까지니까 이번 주 화, 수, 목인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 보통 첫날 샘플이 거의 다 이제 차버리니까 많이 차버리니까 아마 이제 어제 국정브리핑은 뭐 일부 반영됐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별로 없다고 볼 수가 있을 많이 것 반영된 같고 한동훈 대표와의 그 충돌도 아직 조금 덜 알려졌던 시점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엔 더 나빠질 것이다 전망까지 들어보고 이긴 최고는 어떻습니까? 의료대란 유예 그걸 거절한 것도 반영이 돼 있을걸요? 그게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을 예, 거예요. 반영됐죠. 당연하죠. 네.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광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 벽이 깨졌다는 거는 이젠 정말 20% 초반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20% 초반이라고 하는 건 지지층까지 이탈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 TK라든지 지방에 되게 많이 몰려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도권은 사실 없을 거고. 근데 들어보니까 TK나 이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가장 큰 피해자가 지방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더 심하다는 그게 연결된 거구나. 그게 아마 연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수도권이나 이런 데 뭐 종합병원이나 그래도 그나마 병원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은 괜찮은데 지역으로는 정말 원래도 의사가 없었지만 이 전공의 사직을 포함해가지고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어떤 이 피해 지역들이 지방이기 때문에 그런 지지율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와 집권 여당의 갈등이 정확하게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보통 이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지율 업앤다운 이제 코너까지 보고 가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조금 충분히 짚고 나서 업앤다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업앤다운은 저 맨 뒤로 일단 미루고 네. 미루고 진행을 해볼게요. 잠깐 우리 언급이 됐는데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그리고 기자회견 요 내용을 오늘 중심으로 좀 지지율 대책 회의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 국정브리핑 있었던 하이라이트 영상 혹시 준비가 됐나요? 네. 네, 밖에서 하신 말씀이 하이라이트가 준비가 안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된다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제 국정브리핑 한 40분 정도 총 합쳤을 때 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까지 했을 때 한 2시간? 네, 2시간 가까이 정도 이제 진행이 됐던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저희가 평론하기 전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어제 국정브리핑이 있었던 어떤 형식적인 부분, 시점이나 아니면 그 어떤 연출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실 말씀 많죠. 먼저 말씀. 일단은 한 줄로 좀 평가를 하자면 어제 국정브리핑을 원망과 폭망 사이? 응? 원망과 폭망 사이. 원망과 폭망. 저는 네. 국정브리핑을 보는 내내, 그러니까 기자회견 질답을 제외하고 연설문을 낭독하는 그 기자회견 브리핑 내내 약간 국민에 대해서 원망을 하는 듯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예,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일본과의 수출 교육도 이만큼 격차가 좁혀지고 있고 또 가계부채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우리를 몰라주느냐.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국정브리핑에 대해서 3요소라고 하는데 지난 임기 동안에 성찰이 들어가 있거나 국민들이 정말 지금 최대 갖고 있는 관심사를 넣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게 하는 그 3요소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어제는 첫 줄부터 뭐가 들어갔냐면 국가의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라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본 교육이 죽어들고 있고 가계부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치막 넣으면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습니까라는 원망을 좀 봤어요. 그리고 이제 4+1이라고 하는 그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그 개혁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저항만 있다. 그냥 우리를 지지해달라고만 막연하게 근거 없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폭망하는 정부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원망과 폭망 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어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못 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시니까 어제 2세션으로 준비가 됐어요. 먼저 국정브리핑이라고 해서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거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제 쭉 연설문 같은 거 앞에 프롬프터 보면서 이제 읽어가는 거 요게 첫 번째 세션으로 국정브리핑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 내용은 이제 뭐
그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황이 어떻고 어떻게 우리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개혁 뭐 이런 앞으로의 개혁 과제들을 이렇게 완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다짐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세션. 그리고 요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자회견. 기자들한테 넘어갔을 질의응답. 때죠. 예, 질의응답이 요게 한 40분 네. 정도 있었던 건데 이게 두 번째 세션으로 여러 질문들이 이제 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게 두 번째 세션이 있었어요. 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요 특히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원망과 폭망 사이. 폭망 사이라고 네.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뭐 잠깐 첨언하자면 질답도 사실 그 질문하는 기자분들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면면을 보면 다소 보수 성향의 언론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이나 여러 언론 어떤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정부에 그렇게 쓴 어떤 보도를 많이 하지 않는 기자들, 언론들이 있었었고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뭐 예를 들면 최상병 사건이라든지 수사 외압 관련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없이 그냥 원론적인 질문, 특검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답만 좀 오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았다. 저 기자회견이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딱 손들면 앞에 있는 대변인이 저기 어떤 기자님 이제 지목하는 방식인데 사실 대변인이 이제 출입 기자들은 다 대충 아니까 다 알죠. 다 알고 있고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찍어서 가는 건데 개인적으로 저도 너무 아쉬워요. 아직 저도 이렇게 대통령실 출입한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질문한 다음에 앞에서 대답하면 물론 이제 나름대로 그런 룰은 있겠지만 아니 그건 그거 아니고 이 질문입니다라고 한번 좀 꼬리 질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뒤가 이어서요.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도 하는데 그거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형식적인 내용을 지적을 하자면 질의응답을 받은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정브리핑 첫 국정브리핑은 갑자기 예고 없이 국정브리핑 하겠습니다라고 해갖고 뜬금없이 던지고 가버렸잖아요. 대왕고래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한 4분 혼자 말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도망. 네, 아무튼 질문 네. 없이 그냥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적어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만든 거는 형식적으로는 잘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41분간 동안의 국정 브리핑을 했는데 본인들이 정부에서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듣고 있으면서 왜 정부의 상황인식이 이렇지? 왜 저렇게 보지? 예컨대 아까도 말씀했지만 경제가 좋다라고 하면서 수출 뭐 이런 거 반도체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경제 성장률이 2.5% 전망돼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허구적인 게 있어요. 수출의 의존도가 높고 또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부양한 거였잖아요. 거기에 힘입은 게 클 뿐이지 저희가 체감하는 이 내수는 너무나 힘들거든요. 국민들이 생각하는 내수 경기는 너무 힘든데 그러한 인식 없이 너무 좋다. 소득 3만 불 넘어 일본보다 더 뛰어나다 높다. 이런 식의 인식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많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뭘 말하고자 하는지 그걸 잡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오히려 딱 뭐 의료개혁이면 의료개혁, 연금개혁이면 연금개혁 이 두 가지만 딱 잡고 이야기를 하고 앞부분의 질의응답 세션에서도 20분간은 이 주제에 대해서만 질문 받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집중과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형식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떤 소통을 한다고 했을 때 말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것과 듣는 사람이 듣고 싶은 것이 사실 늘 다를 수밖에 다를 수 있죠. 없는데 이거를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를 좀 요령 있게 하려면 이런저런 장치가 필요했을 건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요. 지적이 저출산까지 넣었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지금 그 자료화면 대통령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네. 누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형식적인 고민을 하니까 라디오로만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지금 우리 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어떤 호감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거든요. 예. 이 상황들을 또 극복하는 방안들 또 그런 고민들 네. 우리 요 김민성님 요 댓글 하나 중요한 것 같아서 고달러 수출 개선으로 수출 지표가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한국은 수출 기업의 이익을 배당이나 이런 걸로 충분히 못 나누니까 주식의 소유를 통해서 나눌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기업들만 돈 번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거야. 저거 말고도 대기업과 수출기업 중심. GDP 대비 가계부채가 줄었다. 지난 정부는 이만큼 늘었는데 우리 정부가 이만큼 관리해서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찾아보면 GDP에 대한 그 분모 숫자가 늘었어요. 분모가 늘면서 그에 네. 따라서 가계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한국은행에서 GDP에 대한 기준 연도를 2015년에서 2020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2,200조 정도에서 2,400조 정도로 GDP가 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계부채가 뭐 줄었다라는 식으로 성과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과가 아니에요. 통계만 기준만 그렇지, 바꿨다 그냥 이거죠. 단순 증감일 수 있는데 이걸 마치 정부의 성과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일본에 대해서 자꾸 비교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땐 친일서간 논란을 좀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브리핑 연설문 서두에 일부러 좀 배치하지 않았나 싶고, 아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폐업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내수도 문제고 자영업자도 문제고 정기 경기가 정말 안 좋은데 너무 자화자찬식으로 했다라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본의 그 1인당 소득을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추월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잡았다는 거거든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대요, 과거에는. 저도 그런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인당 GDP나 이런 것들이 소득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소득은 더 줄었어요. 그럼. 물가가 그 사이에 훨씬 더 올라가지고 뭐 월급이 올랐다는 느낌도 못 받고 있는데 물가만 올라서 소득에 대한 어떤 증가를 느끼지 못하는데 대통령은 브리핑하면서 와 소득이 올랐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아마 거기에 공감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없을 그 거예요. 질답 처음 들어갈 때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아주 반가운 소식들이 많죠. 너무 따라. 거기서 이분의 상황 인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 빨리 나오셔 대통령실에서. 그것만 봐도 현실 인식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나 아실 수 있어요.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네. 제가 그래서 대통령의 인식은 이런데 그러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보좌관들의 인식은 어떨까라고 좀 찾아봤어요. 취재한 리서치. 거를. 예. 대통령이 명확한 정책 의지를 잘 설명했다. 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 발언. 이제 주 인식이래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시아경제와의 어떤 모 인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대통령께서 분명한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부처에서 밝힐 것인데 전반적으로 잘했다는 취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에 대한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평가. 잘했다라는 거죠. 취재를 해오셨네. 예, 그다음 내부 평가 또 뭐라고 하냐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에 대해서 대통령 내부 평가는 모두 긍정적, 모두 만족했다. 대체로 개혁 추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게 내부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거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힌 경우가 없었다. 미리 대통령이 다 이런 것을 고민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한 것. 어디서 어느 되게 익명 취재인데 되게 사회생활 열심히 하시는 아니 근데 보통은 익명 취재면 네. 아쉬운 걸 기자들한테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 인식 그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고위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인식도 대통령과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정말 큰일이다. 걱정된다. 배워야겠다 이런 사회생활. 멀었다? 그래 배워야 네. 아무튼 이 정도 형식에 대한 얘기 끝 마치고 벌써 이제 구체적인 얘기 내용까지 안 들어가는데 벌써 23분입니다. 이번 주도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이 정치권의 토픽은 사실 의료 대란, 의정 갈등. 역시나 이 국정 브리핑에서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주제가 되었어요. 대통령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런 인식을 국정 브리핑을 통해서 나타냈는데요. 요거는 영상이 좀 준비되어 있죠. 영상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비상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네, 원활하게 가동이 되고 있어요. 일단 현장으로 좀 나가보시라 라는 얘기를. 누구 보고 나가보라 하는 거죠? 지지율 대책회의가 나가야 되나요? 어저께 JTBC인가 단독 보셨어요? 6개월 동안 병원을 가신 적이 없대요.
아,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가실 필요가 없죠. 본인은 이제 주치의가 주치의가 50명이래, 있으니까. 50명. 이게 현장을 주치의가. 가보라면서. 아. 근데 본인이 뭐 이거 말고 다른 화면에서 그랬잖아요. 나 상급병원도 가보고 네. 종합병원도 가봤고 한데 현장을 가보시라 신문 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취재 결과 6개월 동안 병원을 가본 적이 없다는 대통령 거야. 일정을 쫙 보니까 이게 말이 맞냐고. 6개월이면 지금이 8월이니 거의 총선 전 거의 이 의정 갈등 시작했던 그렇죠. 이 시점이래로 가신 적이 없던. 아니 가보지 않아도 저도 응급실 가본 적이 없어요. 음. 가보지 않아도 집에서 뉴스만 봐도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서 아픈 사람들이 정말 치료를 못 받고 저한테도 막 전화가 와요. 음. 이런 사람들 병상에 입원을 못한다. 심지어는 저희 보좌진에 같이 함께 근무했던 보좌진도 이번에 어머니가 입원하셔야 되는데 큰 병으로 중병으로 입원하셔야 하는데 병실을 못 구한다고 어떻게 없냐고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주변에 지인들 이야기만 직접 경험한 이야기만 듣더라도 뉴스만 제대로 보고만 있어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현실 인식이 완전히 지금 너무 동떨어져 제가 있어요. 이거 좀 궁금해서 취재를 해봤는데 도대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그 사고를 거쳐서 이렇게 인식할까가 너무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용산에서는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볼 거 아니에요. 그 보고서 자체가 지금 괜찮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를테면 뭐 군의관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혹은 뭐 간호법 되면은 피해 감소 통해서 충분히 대응 역량이 가능하다. 있다. 뭐 이런 보고서들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인식이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 큰일입니다. 어제 질답에서 어떤 기자님이 현장에 의료 공백이 있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는데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인즉 보이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의료 공백이나 의료 대란을 진영의 논리로 보는 거죠. 정말 지금 응급실에서 뺑뺑이 돌고 있고 심지어 소방노조에서도 뭐라고 발표했냐면 뺑뺑이 돌다가 사망한 환자의 수가 작년 상반기 대비 동종 평균 더 수치를 넘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건 야당이 혹은 나의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괴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어제 질답을 공식적으로 하는 걸 보니까 매우 심각한 상황 인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나 정부에서는 의료 계획을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10년 뒤에 정말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그리고 개혁에는 불가피한 희생이 따른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혁을 하기에는 항상 기득권의 어떤 반대는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돈을 더 쓴다거나 비용을 더 낸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더 쓴다거나 이런 정도의 불편함이면 당연히 다 국민들은 수긍하면서 감수를 할 겁니다. 근데 지금 겪고 있는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에요. 차라리 내 건강과 생명이면 발을 동동 구르지 않을 텐데 우리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되게 많이 아프시잖아요. 우리 부모님, 내 가족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죽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한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자꾸만 이 정부에서는 개혁을 위한 희생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면 황당할 저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버님, 부친이 맞아요. 이제 물론 이제 딱 인과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이번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결국 그 과정에서 사실 뺑뺑이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이랑 사실 이제 연결된 지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뉴스쇼에 나와서 김종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도 22곳을 응급실 돌아다녀도 본인도 받아주질 않더라. 근데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연세도 꽤 많으시고 주변에 아마 그 정도의 어떤 사회 지도층이면 아는 뭐 병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도 방법이 없었다는 거. 아산병원까지 가셨더라고요. 맞아요. 구기동 사시는데 그러니까요. 돌고 돌다가 이제 가신 것 같아요. 대통령실 논리가 이제 응급실을 가면 일반 경증 환자들,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 몰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5개월 아기가 있지만 연락 가지고 갔는데 진료를 못 받았어요. 한 네다섯 군데 돌았단 말이에요.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나 정말 연로하신 분들은 일반적인 문진이 안 돼요.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경증이냐 아니다를 거기 환자가 어떻게 구분하냐고 일단 다 받아야지. 받고 판단을 해야지. 근데 의사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방치할 수 있는가. 아니 근데 더 방법이니까 이제 그 방법이 뭐냐면요. 자기 부담률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겠다. 경증 환자들을 오지 못하게 응급실에 오지 못하게 해서 혼잡률을 낮추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겠어요. 나는 지금 경증이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의료기관으로 가. 아니, 이게 안 된다고. 여기 두 분은 아빠시지만 제가 아빠가 아니고 아이가 없지만 우리 아이가 열이 올라가지고 38도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부모 입장으로서는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것도 정말 돈을 올려가지고 90% 부담시켜가지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탁상머리 행정인 거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병원에서 수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전체 병원이 그냥 가져가는 돈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자기 부담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또 진료 받지 말라는 소리밖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정책으로 관리 가능하다, 위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응급실을 가니까 맞아요. 네. 거기 딱 그러더라고요. 교통사고예요, 아니에요? 교통사고 아니면 우린 거의 일단 안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심각한 CPR 이런 정도 수준 아니면은 응급실을 좀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인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 주에 이 이슈가 이렇게까지 주목을 더 받게 된 거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뭔가 다른 나름의 중지한 절충안 올해 의대 정원은 이미 입시가 정해졌으니 2026년 내년에 할 거는 조금 유예해서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이제 일요일 날 고위양정협의회를 통해서 전달했고 그게 거부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더 화제가 됐던 건데 먼저 이 한동훈 대표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돈 교수님께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적으로 끝났다라고 글을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제안 때문에? 네, 이 제안을 이게 보고 배격당해서 거부당했다. 완전히 그냥 거부당한 거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글을 쓰긴 썼는데 이 7,500명이 뭐 한 학년에서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 한동훈 대표가 도대체 뭘 보고 무슨 생각으로 쓴지 모르겠다.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식으로 혹평을 하셨네요. 혹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7,500명이 한꺼번에 공부한다라는 그 말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동훈의 7,500명은 이제 그 얘기인 거거든요. 사실 3,000명과 원래 기존에 있었던 3,000명 그리고 이번에 늘어나는 추가된 1,500명. 유급되는 3,000명. 그렇죠. 이렇게 해서 7,500이 대학교 일시적으로 1학년으로 생길 거다라고 내년에 1학년 될 하는데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7,500명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상도 의원님은 그렇게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상도 의원님은 입학하면 입학 정원이 쭉 가는 건데 왜 그 말을 하냐라고 하면서 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상도 의원님 그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이상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개혁을 중단하자, 그러니까 증원을 중단하자라는 것처럼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번 일시적으로 한 번만 받아들이고 증원하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자 그러면 또 한 번 이 진통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예. 원발의 오줌 내기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대란을 또 한 번 겪는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개혁할 수 있는 동력 자체를 앞으로 아예 다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그 대안은 안 맞다. 예. 그리고 실제 이게 또 의미가 없는 게 소용이 없는 게 전공의들이 또 받지를 않아요. 이미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툭 던지는 식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이거 글 쓰신 거 보니까 문장이나 이런 걸 보니까 본인이 직접 쓰신 것 같아요. 본인의 어떤 지금은 당 대표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어떤 안을 툭 던질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당 내에서 힘이 설득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고 또 당내 의견만이 아니라 일요일 날인가요? 저희 이재명 대표와 함께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 돌아오는 일요일.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대표와도 함께 공동의안을 만들어서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같이 지지해주거나 그렇게 가진 않을 그 안도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현재 전공의들을 데리고 오려고 한다면 전면 백지화를 다시 선언해서 함께 논의를 다시 해야 될 것 올해부터 같아요. 예, 내년도 입시부터 예. 너무 혼란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공의들이 아예 받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지금 전공의가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전공의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나 스탠스 이런 것들을 보면 처음에 이 개혁안을 발표했을 때 전공의의 일체 협의 없이 그냥 툭 던져버린 거였어요. 2,000명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아예 원점에서부터 다시 논의하되 다만
확실하게 그 다음 연도에서 증언을 한다라는 걸 전제로 명백히 증언한다라는 걸 전제로 했으면 좋겠고요. 의과대학교 교수협회에서는 올해 초에 350명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1,500명 안 그리고 의사 협회나 아니면 의과대학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350명 안을 놓고 줄다리기 하면서 적정 증가시킬 수 있는 안을 찾아가면 어떨까? 원점 재검토. 예, 이기 그런 최고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핵심을 관통하는 대안은 아닐 거예요. 이게 의협과 전공의가 지금 다소 이견이 있지만 두 단체가 공통으로 바라는 것은 일단 원점 재검토. 그리고 우리도 점진적 확대에 대해서는 이게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확대를 하려면 교수든 전문의든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상태에서 그렇게 같이 가야지 2,000명 띡 증언시킨다고 선언해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라고 하는 건 너무 부당하고 폭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한동훈 대표의 유예는 확실히 핵심을 관통하는 대안은 아닙니다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해 보이니까 뭐라도 대통령실은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나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그래서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 시간을 벌어보자. 대신 올해는 입시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은 유예하는 것으로 일단 시간을 벌고 다시 한번 의협과 전공의와 머리를 맞대보자라고 대안을 툭 던진 것 같아요. 이건 저는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무 심각하거든요. 전공의들도 그렇고 대화하자고 하는데 대화조차 형성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평가할 만하다.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지점에 한 가지 좀 부연을 하자면 우리 아까 얘기 나눴던 김종인 위원장이 22곳이 이제 돌다가 결국에는 꼬매게 된 일 그거를 제가 지금 알아보니 한동훈 대표랑 인요한 이제 최고위원이랑 둘이서 이 얘기를 되게 길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만큼 심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지점을 이렇게 특히 더 관심 갖고 보는 거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정 갈등, 이제 5차 당정 충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어떤 파열음. 왜 이렇게 지금 계속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아예 감정적으로 그냥 파국으로 끝난 것 같아요. 끝났다. 예, 끝난 것 같아요. 사실은 정상적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국정의 혼란이나 당정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아닌 것처럼 자기의 감정을 더 갈무리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내가 다 소통하고 있다. 저를 찾아오는 의원님들도 있고 통화도 많이 한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통화하는 사람 많습니다. 찾아온 사람도 많고 술 먹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은 안 만납니다. 그런 얘기다. 그러나 한동훈은 안 만납니다. 성대모사인가? 좀 더 걸걸해야 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날 만나기로 했잖아요. 만나기로 다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취소해버리잖아요. 안 가버리잖아요. 식사? 예. 오히려 이런 갈등이 있어서 언론에서 주목했잖아요. 그게 과연 될까? 성사될까 안 될까? 라는 그 주목받고 있으면 그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으면 오히려 더 갈등이 없는 것처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 의정 갈등 의료 대란을 풀기 위해서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취소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연찬회도 안 갔어요.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1박 2일 동안 연찬회가 있는데 아직 안 가셨죠? 원래 이제 어제 갔다가 빠졌지.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원래는 사실은 저는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 안 간 거를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4번 갔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4번 갔었고요. 지난번 연찬회 때는 대통령이 가서 그랬어요. 매달 연찬회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응원받고 박수받고 저도 그래야지 힘이 나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안 간 거예요. 삐져서 안 간 거다. 삐져서 뒤끝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도 약간 뒤끝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도 뒤끝이 있어요. 왜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료들이 쫙 와가지고 그 다음에 담당하는 시민사회수석인가요? 장상윤 사회수석까지 쫙 와가지고 다 의료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국정 브리핑을 다 했어요. 자세하게 정부의 입장과 정부의 생각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그때 유일하게 한동훈 대표가 자리를 떠버린 거예요. 이석한 거예요.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근데 되게 연찬회에서 근데 되게 당 대표는
연찬의 의원들 1박 2일 워크숍 가는 그 일정을 비우지 않아요. 그리고 연찬에 가기 전에 다 세션별로 누가 와서 강의하고 몇 분 다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그 시간에 잡는다? 사실은 저때 다른 일정이 이렇게 예고된 게 없었기 때문에 그 기자들은 사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어디 갔느냐 이걸 이제 취재를 해야 되는 네.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풍문도 있었어요. 아니 혹시 이재명 대표 만나러 간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연찬회가 없으니까. 그렇죠. 저게 지금 인천의 영종도에 예. 그 무슨 네스토텔. 호텔에 산 예, 예. 거고 민주당 같은 시간에 워크숍이 역시나 그 무슨 연수원 역시 영종도에서 있었기 예.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 이재명 대표 몰래 만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면 자리를 안 비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대표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 정도의 중요한 일이 있을 거다 그걸 생각한 건데 그것도 아닌데 그냥 그 시간에 가버린 거예요. 그 제가 방송 들어보기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제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네. 한동훈 대표가 유예라는 대안을 냈기 때문에 정부가 나와서 설명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자리를 비켜줬다. 라는 게 뭐 실명 밝혀도 되니까 네. 윤희석 대변인의 설명이었어요. 네. 윤희석 대변인 설명이었어요. 굉장히 유능하신 그래서, 대변인입니다. 다른 진행자와 패널들은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다. 어쨌든 자기가 유예라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정부가 의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의원들이 판단할 때 내가 있을 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는 뭐 비켜나겠다. 자리를 피하겠다라고 해서 간 거래요. 뭐 본인들은 그렇게 취지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들어야 되잖아요. 들어야죠. 정부의 입장과 생각을 더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둘이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뭐 그게 검사 곤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표도 안 만나고 안 듣고 싶고 윤석열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안 만나고 안 듣고 싶고 이렇게 하면 안 풀려요. 아까 그 윤희석 대변인의 말이 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냐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여러 의원님들이 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굉장히 질타성 질의를 많이 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의료 대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용산에서 지금 정부에서 이 문제를 관리하거나 이 위기를 컨트롤하거나 이 대란을 어떻게 할 거라고 하지 못하니까 의원들도 질타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당장에 추석 때 응급실 셧다운 될 거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통계가 2배, 3배 늘어난대요. 응급실 통계가. 그 명절 때는 명절 때는. 그럼 당연하지. 제가 통계를 찾아봤는데 너무 많이 잘해주려고 해서 찾기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한국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준비를 해와요. 여러분. 백수라서 네. 이거밖에 할 게 없었어.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그 응급실을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경증 환자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화상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큰 사고들도 역시나 많이 있기 때문에 추석을 앞두고 의료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응급실에는 당직이라고 해서 이제 응급의료를 맡을 수 있는 이제 전문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너무 빠져서 베드가 심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가 없어서 사람을 못 받는 상황인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병원들이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지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당내에서 입지가 되게 불안하다 흔들린다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혹시나 이 이슈로 인해서 더 좁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좀 우려도 들던데. 그거는 개의치는 않는 것 같고 저는 왜 자꾸 파열음이 나느냐를 해석해 보면 김기현 대표와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는 사실 그때 당시에 존재감이 없다, 무게감이 없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고 어떠한 일이든 당정과 조용히 먼저 소통한 다음에 이제 당의 당론을 끌어왔다고요.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일단 협의 없이 먼저 질러요. 뭐 유예라든지 최상병 특검도 대통령실에서 협의가 안 됐겠죠. 어제 국정브리핑만 봐도 그걸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다음 대통령은 나다. 보수 대권 주자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같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묻으면 안 되니까 다시는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꾸 차별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명 특검이라든지 유예도 자꾸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내가지고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듯한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박수! 진짜 정확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의정 갈등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왜요? 아니
차별화 전략은 뭐 각사는 여러 가지 뭐 이 정치 아이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당장의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죽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이 대통령과의 차별화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도구나 수단으로 쓸 게 아니라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냥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그냥 페이스북에 툭 던지면 이게 될까요? 덮고인다는 말씀? 덮고이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장에 아무 대화가 안 돼버려요. 당하고 정부가 아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 문제를 푸는 거예요? 본인은 언론에 더 나오고 본인은 마치 더 뭔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미지화하고 윤석열 진짜 국민들이 싫어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선긋고 차별할 수 있지만 실제 이 문제 푸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대권의 꿈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알아요. 알겠지만. 그러나 이 의제 갖고 그렇게 할 건 아니다. 걱정되는 두 사람의 갈등의 단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일요일에 고위당정 협의한 다음에 바로 월요일이었잖아요.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의 모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거의 뭐 경로를 했다고 해요. 맞아요. 예. 이거는 우리가 정부가 하는 거니까 당은 좀 빠져 있으십시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이게 아주 이 모 의원이 전화를 받는 당시에 옆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놀랐던 지점 중에 하나는 이 통화가 당 대표가 아니라 지도부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그러니까 경로도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할 정도로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무슨 소통을 하고 무슨 해결책을 좀 절충점을 찾아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좀 들더라고요. 너무 그게 걱정이 돼요. 걱정되는 지점 우리가 한 가지를 짚었는데 그 사이에 네. 성남 총각님께서 와 또 2만 원 슈퍼챗 너무 감사합니다. 성남 총각님은 자주 매번 이렇게 매번 쏴주신 것 같아요.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기인이 형님 아니세요? 제 와이프인가? 근데 저 질문을 같이 주셨기 때문에 짧게라도 좀 답변을, 여쭈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인이 형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에 개혁신당은 후보를 내나요? 조희연 교육감 이번에 판결 나가지고 어제 났죠. 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뭐 당에서 검토는 안 되고 있고 이제 검토를 해야죠. 근데 당장 제가 설명을 하면 안 냅니다. 개혁신당은 100% 안 냅니다. 당이 아니니까 아니요. 교육감이니까. 교육감 선거기 때문에 그렇지. 당적을 1년 전에 포기해야 돼요. 그래. 그리고 30일 전에 서울시에 주거지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당 모두 뭐 3당 모두 교육감 선거에 뭐 후보를 진보 낼 성향의 수 있습니다. 교육감이냐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라고는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당 공천할 수는 없죠. 네, 말씀하신 대로 정당 정당 공천은 공천할 수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을 좋아하는 사람은 공천이 되면 좋겠지 뭐. 근데 지금 나눴던 얘기는 원칙적인 얘기지만 사실 선거에 들어갔을 때는 당과 결국에 연결이 되잖아요, 보통. 그렇지. 예. 그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뭐 개혁신당 보수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지금 다 비상이 걸렸어요. 왜요? 왜냐하면 어제 선거가 나올 줄을 몰랐어요. 다들 대법원 맞아요. 선거가 어제 나올 줄 모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측 아니 보도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나온 거예요. 한 1, 2주 전에 선거가 예고가 된 거였고 이렇게 빨리 선거가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후보자들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누가 나와야 되냐 누가 나와야 되냐 원래는 진짜 예. 부산 금정, 영광, 군수 뭐 이렇게 사실 목성? 크지 않은 네. 규모의 보궐이었는데 네. 서울시가 끼면서 이게 거의 뭐 메가톤급. 메가톤급 정말 보궐선거가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난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조희연 교육감 대 보수에서 3명인가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약간 이제 단일화 안 박선영 되면서. 후보라든지, 그렇죠. 네, 조전혁 교육감이라든지.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선거를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도 진보 성향의 후보자가 유리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진보 분위기가 좋아서 오히려 어부지리로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또 정리 안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예. 야, 이 선거도 사실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봐야 될 맞아요, 선거가 맞아요. 됐네요.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2시 48분, 49분이 되고요. 저희 오늘도 토픽 3개 준비했는데 1번 했는데 50분이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네요. 동시 접속자 300명 돌파. 야, 드디어 300명 돌파. 한 달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너무 기쁜 소식. 김광일의 승리다. 근데 너 약간 이렇게 대상 포진을 갈았다. 100명씩 들어가고 있어요. 매주 한번 함께 더 걸려라. 해주시죠. 저희 정말 열심히. 죄송합니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네. 네. 아무튼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두 번째 토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혹시 인서트가 준비되어 있죠?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번 그 5월 10일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최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긴급 건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의. 네, 건의. PD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굴 사진 나오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나와요? 가려서 동접자가 떨어집니다. 동접자가 빠졌습니다. 지금. 진짜? 네. 그러면 높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통령 영상은 여기까지만 보고 오디오로만 다음부터. 다음 거는 준비됐겠지만 안 틀게요. 네. 네. 아무튼 최상병 얘기 좀 돌아오면 사실상 특검이나 어떤 이런 수사에 대한 어떤 요구들을 묵살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을 이렇게 그으면서 어떤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걸로 보셨을까요, 두 분은? 일단은 요 이전에 청문회를 잠깐 봤는데 이렇게 야, 비슷한데? 네, 비슷하죠. 이거 거짓말인 게 네. 이거 청문회를 잠깐 본 걸로 청문회를 파악하고 있다, 최상병 특검안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인 게,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든 상임위를 하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매일매일 동향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겠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렇기 때문에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는데 난 이렇게 관심이 없지만 문제가 없다라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약간 좀 거짓 섞인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싶고, 저는 어저께 두 가지 의미로 봤어요. 하나는 정부 여당에 보내는 신호. 나 수사 외압 없어. 한동훈 대표 이거 무슨 특검이야, 무슨 놈의 특검이야, 제3자 특검이든 제4자 특검이든 받지 마. 수사 외압 없으니까 정부 여당은 그렇게 활동해야 돼, 가이드라인. 행동해야 돼 라고 하는 정부 여당에 보내는 1차적인 신호가 있었다. 네. 두 번째는 지금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거는 수사기관에 보내주는 가이드라인일 수 있다. 정부의 최고 수장인 권력기관의 행정 이 수반이 지금 수사가 일어나는 것에서 수사 외압이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수사하는 검사와 수사기관이 과연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전 분명히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접적으로나마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의미의 의도를 읽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력자의 말이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를 과연 봤을까? 안 봤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네. 보다가 졸거나. 만약 청문회를 봤다면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본 청문회에서는 너무나 뚜렷한 외압의 증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를테면 유재훈 관리관이 나 이시원 전화 받았을 때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 전화 통화 청와대에서 아주 긴급하게 국방부 장관을 포함해서 용산 대통령실과 여러 차례 수차례 통화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한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거꾸로 수사받고, 이런 과정에 큰 거대한 권력이 작동했다라는 게 다 그런 어떤 간접 증거, 직접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문회 보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현실을 부인하는 정말 안드로메다의 정신이 가 있는 그런 정도의 잘못된 현실 인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저희가 다룬 게 의정 갈등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 갈등을 풀 정부의 어떤 입장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 이런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정치적 상상력을 제가 발휘해봤어요. 이거 법률로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거든요, 의정 갈등.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안을 내년도 입시안이나 이런 것들은 유예하고 단계적으로 몇 명씩 늘린다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서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이 면허 발급 숫자를 정부에 위임하지 않고
정부에 준 거는 재량으로 어느 정도 유연성 있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법률로 면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나가지고 의정 갈등에 대한 하나의 뜻을 모으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거부한다라고 하면 국회가 법률로서 이걸 통과시키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최상병 특검까지 한꺼번에 보내주마. 압박한다? 보내주마.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예. 왜냐면 왜냐면 충격적인 제안인데. 윤석열 안 받으면 최상병 특검도 같이 묶어갖고 보내준다. 근데 그러면 완전 입법부랑 행정부가 그냥 정면 충돌하면서 완전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면 충돌이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쿠데타 수준이라고. 이미 지금 그 상황까지 왔어요. 그 정부가 막 또 그럼 그 그러니까. 법률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이렇게 할 때 해석 갖고 또 싸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법률로 명확하게 하는 거니까. 충격적인 제안인데. 네, 근데 그러면 네. 한동훈 대표가 10명만 모으면 됩니다. 10명만 모으면 거부권을 무력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이 상대방을 이렇게 아주 찢어버리려는. 찢어버리는 게 아주 아니라 재미있어. 즐기고 있어 아주. 즐기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진짜 정치인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국민의 삶에 책임지는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요. 만약에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아예 정보위가 내년에도 안 오고 그 이후에도 안 온다 하면 이 상황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급실 뺑뺑이만 문제가 아니라요. 중증 환자도 수술도 안 된대요. 제가 아시는 분, 지역에 계시는 분 오케이. 예. 우리 의료 활동 네. 한참 많이 했으니까 예. 최상병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제3자 추천안을 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사실 그게 뭔지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봤을 때 어떤 의원을 통해서 어떻게 성안하고 있고 어떻게 발의될 거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안 들리고 있는 거 보면은 뭐 되게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언제 이게 공개가 되고 어떻게 좀 뭔가 절충을 찾아가고 할 수 있을까요? 발의 못할 겁니다. 발의 자체를 못한다? 못해요. 어제 국정브리핑 봐도 정확하게 한동훈 대표한테 얘기한 거예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 이름 적자는 꺼내지도 않았고 수사 외압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났다라는 것이 입 밖으로 꺼내진 만큼 이걸 만약에 국민의힘이 일요일이든 앞으로의 회담에서 특검안을 수용하고 발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인 즉 약간 이 과거에 기시감이 드는 게 이제 유승민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충돌했었던 것이 이제 아마 국회법 시행령 정치를 맡겠다고 했다가 뭐 배신의 정치 쾅쾅거리면서 약간 좀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제 국정브리핑을 계기로 한동훈 특검법 제3자 특검법은 절대 국민의힘에서 발의되지 못할 겁니다. 유승민 기시감. 네. 그렇잖아요. 그때도 저도 동의. 그때도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네. 담뱃세 올려놓고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니까 그건 허구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교섭단체 대표 때문에 세월호를 맨 앞에 나왔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불편해할 만한 것들을 하니까 이런 배신의 정치 심판에 대해서 쾅쾅거렸잖아요. 비슷하게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단지 요소가 최상병 특검안과 의료 대란인 거죠. 그때부터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사실 당내 입지는 지금까지 좁아진 상태로 근데 가는 조금 건데. 유승민 의원님과 한동훈 대표는 좀 달라요. 다르지.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대중적인 어떤 스타성은 소구력이 있어요. 있었지만 당내 지지자들에게 다음 차기 권력이다. 차기의 대통령이라는 그 인식이 없었어요. 그때 그랬죠. 근데 지금은 한동훈 대표는 다음 확실한 차기는 한동훈이다라는 입지와 그 정도의 어떤 이런 지지도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대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제가 결론을 왜 동의하냐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님의 측근들도 이 최상병 특검안 발의하는 거에 동의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하지. 네. 설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통과가 되면 그것만으로 당정 관계는 완전히 끝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나마 지금은 한동훈 대표와 그러니까 당정 갈등이 아니라 대통령과 대표와의 갈등 정도 사람과 사람들의 이렇게 갈등이고 사실은 지금 당내 친윤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당과 대통령과의 관계 자체가 완전히 파국은 아닌데 그걸 발휘한 순간 파국이고 그리고 파국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외압의 증거들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진짜 수사가 되면 그 수사 여러 가지 결과가 상당히 여당에게 불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곤혹스럽다. 그래서 아마 지금 내부 설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 하나도 이 법안 발의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기도 하던데 제 모든 측근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금 사실은 그러면 당신이 얘기했던
그 대법원장 추천하고 그 오케이 거기에 추가로 그러면 국회의장이 좀 동의하는 방안까지 새롭게 좀 제안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가 안 되니까 힘드니까 못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신 발의해주겠다. 한동훈 도와주기예요? 네, 한동훈 대표님 도와드리려고 지금 도대체 저희가 너무나 많이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같은 당인지 오해하겠어. 지금. 근데 한동훈을 위해서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문제의 진실을 풀고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기 네. 위해서. 그걸 풀기 위해서는 한동훈 도와주는 게 유리할 거다라고 네, 보시는 네. 거예요. 이 법안을 이 방안을 던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혹시 있었을지 민주당은 사실 하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들은 제3자가 추천했을 때에 지금도 공수처도 독립기관이라고 하고 규모가 큰 공수처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않는다. 네, 검찰도 되지 않고 있는데 과연 민간 영역에서 있다가 들어온 변호사 출신의 법조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3자가 추천, 제3자 추천 이 특검이 제대로 된 어떤 수사 의지를 가지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그것이.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안전장치를 하나 넣은 거죠. 거죠. 사람을 보고 된다 안 된다를 마지막에 국회의장이 동의할 수 있도록. 물론 선택까지는 못하도록. 더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이 최종 최종하지만 선택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개혁신당은 무슨 생각인 겁니까? 아니, 처음부터 저희는 이런 국면이 아닐 때 제3자 특검안이 대안이다라고 제시를 했었죠. 천하람. 그런데 국정브리핑이 나오면서 더 이상 이제 손 쓸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저는 이번 주 일요일에 있을 여야 대표의 회담도 잘하면 결렬될 수밖에 없을 수 있는 게 한동훈 대표가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운신의 폭이 너무나 줄어들었어요. 의료대란 관련해서도 유해 대안 냈다가 거의 뭐 경로했고 최상병 특검안도 거의 수사 외압 없다라고 선언한 마당에 뭘 줄 수 있겠어요. 국민의힘이 들고 온 의제라는 게 민생 회복, 뭐 정치 회복 이렇게 되게 두루뭉술한 의제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 뭐 민생 지원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최상병 특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제 근데 궁금증 하나는 네. 뭘 줘야 되는 겁니까 여당이 야당한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엊그저께 서범수 의원의 그 문자로도 우리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 박정아 실장이 서범수 의원한테 보낸 문자 사진 준비될까 모르겠네요. 그 문자에 박정아 실장이 했던 얘기가 1일로 잡힐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뭐 줄 게 없어서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당이 야당한테 뭘 줘야지 회담이 되는 겁니까? 네, 준다고 하는 거는 네. 우리가 무슨 애기도 아니고 무슨 도태기 시작도 아니고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합의될 게 있겠느냐라는 그렇지. 그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내수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민생회복 지원금이나 아니면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늘리기 위한 그런 민생과 관련된 입법이라도 합의를 봐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결정권이 없고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 틀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합의할 수 있는 의제가 있겠냐. 실질적으로 합의를 한동훈 대표가 보고 온다고 하더라도 당내를 설득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지금 그렇게 없으니까. 없으면 민주당이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래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의제도 지금 현재 의제도 지금 조율 못했어요. 그래도 일단 만나겠다 그랬어요. 양쪽이 다 양보해서 만나는 것 자체에 뭔가 의미를 두더라도 일단 비공개로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리고 앞으로의 고민, 내부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까지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한테 우리가 도와줄게.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영화 생각하는 같은데? 여야 대표의 회담과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여야 대표의 회담의 어떤 정략적 이득의 이 너비는 완전하게 달라요. 이재명 대표는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오히려?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걸 요구했지만 여당이 안 받고 혹은 한동훈 대표가 운신의 폭도 없이 결정도 못한다라는 그런 걸 얻을 수 있고 심지어는 정치적으로 정부와 한동훈 대표의 이관계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모로 뭐가 됐든 의제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집권 여당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너무 정치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저희가 무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거는 손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댕이득.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해도
합의할 수 있는 의제가 없고 안 한다고 한다면 한다라고 약속했던 것을 다시 번복하니까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고 하다 보니 매우 궁지에 몰려 있다. 이제 그런 정치적 계산을 가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진성준 의원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어제 뉴스쇼가 나오셨더라고요. 의제 조율이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해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점을 지적하더라고요. 솔직한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국민들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의료대란이나 이런 어떤 민생 어려운 현안을 풀어내는 게 정치라고 보거든요. 만나시라. 그걸 풀어내는 게 결국에는 대화이고 협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 양당 대표가 어렵더라도 만나서 의제를 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좋고, 그 다음에 의료대란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이 심각한 사안을 의제 협상 조율 안 된다고 해갖고 그냥 아무 말 안 한다라고 하면 그건 양당 대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결론은 못 내 중재안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못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여기에 대해서 두 양당 대표가 함께 뭔가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보여야 되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굉장한 압박, 부담,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될 제가 겁니다. 동의합니다. 되게 인상 깊게 들은 게 뭐냐면, 사실 제가 김남국 전 의원을 보면서 되게 오랜 기간,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보면서 오랜 기간 이재명 대표의 사고방식과 되게 비슷할 때가 많더라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따뜻한 남자네, 이재명 대표. 그게 칭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열린 결 말이야. 아니, 아무튼 이제 그냥 드라이하게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튼 의미 있는 인상 깊은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도 이번에 그 국정부 그 기자회견 때 그 질의응답이 나왔어요. 검찰의 이제 출장 조사, 뭐 이걸 네이밍을 어떻게 다양하게 할 수 있겠지만 출장 조사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옛날에도 내가 수사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다라는 답을 했거든요. 이건 영상 틀지 말고 들어갈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말씀. 네. 이게 보니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양숙 여사 때의 사례래요. 예, 부산 근데 가서 이제- 했던. 예, 네. 그러니까 부산 가서도 한번 불러서 조사를 했었었고 사저에 가서 직접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핀트를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영부인이라는 지위 고하를 이용해서 검찰의 조사에 대한 용이성을 달리했다라는 불공정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혜다. 그리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될 검찰이 뭐 핸드폰과 뭐 시계까지 다 반납해가면서 야 마치 좀 굽혀 들어가는 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조사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당한 문제제기인데, 나도 사저 조사했습니다라고 뭔가 좀 약간 이게 정치권의 못된 버릇이 여기 또 나온 건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면죄부를 자신의 과거, 상대방의 과거에서 찾는 그 못된 버릇이 대통령한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비판받아야 된다. 근데 권양숙 여사 조사할 때는 그런 비판의 지적의 그 지점이 없었나요? 장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권양숙 여사와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을 때에는 검찰이 특수부에서 탈탈탈 털듯이, 그리고 하나하나 언론에 흘려서 망신주기하면서 모욕 수사하면서 엄청난 강도로 수사를 했어요. 큰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수사를 했던, 어디 가서 수사를 했던 비판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비판이 나온 것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의해서 정말 뒤늦게 수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기존에 있던 수사팀을 다 날려버렸잖아요. 비수사 부서로 보내거나 저 밑에 어디로 고검으로 보내버리거나, 기존에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하려고 했던 수사팀을 다 날려버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 만한, 아주 자기 검찰총장 할 때 자기 말 잘 듣던 수사를 해줄 이 맞춤형 수사를 해줄 사람을 중앙지검으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해버리고 대충 수사하는 것 아니야라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수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 삼는 건데, 마치 장소의 문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걸로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 비교도 안 되는 게, 권양숙 여사 때는 참고인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사실 피의자 본인이고, 그리고 매우 중대한 범죄들이고, 그리고 또 전직과 현직이라는 아주
엄청 중대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사저에서 했으니까 그 조사가 뭐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국민의 논높이에 맞지 않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주제를 맞췄는데 벌써 3시 8분. 이번 주도 또 그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데 3번 토픽은 사실은 일부 얘기들이 앞에서 많이 다뤄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짧게 그 몇 가지 가지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영상 안 볼게요. 대통령이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회담으로 풀릴 거였으면 뭐 진작에 뭐 다 됐을 거 아닙니까? 성대모사 유명인데. 전혀 안 해요. 그리고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제가 정치 하다 보니까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오네. 네.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정치 시작하면서 또 제가 아니라 하지 마. 미안해. 제일 못해. 박영균 줄 알았네. 내가 진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 하는 사람 한 7억 본 것 같은데 제일 못해. 제가 정식으로 사과 말씀을. 아무튼 지금이 정말 사실상 처음 경험하는 국회다. 영수회담 안 한다. 근데 그 말도 말이지만 제가 봤던 지점은 지난번 영수회담 할 때 분명히 대통령도 그렇고 정진석 실장도 그렇고 또 봅시다. 자주 합시다 이런 얘기들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이제 선을 긋는 걸 보면서 뭐가 달라진 거지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이제 혼자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혼자다? 네. 무슨 말이야? 내가 믿고 있던 동훈이도 이제 나를 가고. 이재명 대표가 비슷해. 이재명 대표가 쩝쩝 소리가 보이죠. 그냥 고개를 왔다 갔다 하고 이재명 대표는 원래 자신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 나를 지켜줄 것 같았던 한동훈 대표도 제3자 특검안을 협의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이제는 나 혼자구나. 영수회담이든 여야 대표 회담이든 이젠 필요 없고 나 혼자 독고다이로 가겠다. 라는 그 뜻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우선 이 가장 앞에 말했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이 국회는 정상이 아니다. 정치 자기 입문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이런 국회 처음 봤다,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경험한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우리가 지금 그 느낌인데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처음 보는데 반대로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을 처음 지켜보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원래 국회는 여야 간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곳이에요. 투쟁하고 그 싸우는 논쟁하고 싸우는 투쟁. 원래 싸우는 와중에 그러다가도 싸우다가도 만나서 합의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치하고 싸우다가도 간호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그게 국회예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뭐 엉뚱하게 국회 핑계 대면서 안 만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그럼 이재명 대표랑은 계속 못 만날 거예요? 만나야죠. 만나야 된다? 만나기 싫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총선 결과가 너무 참패로 끝나서 뭔가 조금 바뀌는 쇼라도 하고 싶으니까 만나겠다라고 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번이라도 만나겠다 했잖아요. 10번이라도 만나요. 오히려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보다 물론 여야의 대표도 좋은데 이제 정말 영수회담 해서 결정 권한을 가진 행정부의 수장과 제1야당의 대표가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사회적 이런 합의를 빨리 해야 돼요. 이거를 지켜보던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또 오히려 또 다른 줄기에 그 뚝이 또 터져 나온 게 이 국정브리핑을 지켜보던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 이 여야 대표 회담이 갑자기 또 급물살을 타면서 이번 주에 열리게 되는 그러니까 또 그런 또 나비 효과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뭐 이신전심일지 그 마음이 통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두 양당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부담일 거예요. 양당 대표가 만나서 민생과 이 어려운 의료 대란을 풀어보자라고 하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데 만나자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안 만난다라고 하면 계속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적 인기가 안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적 순서를 보면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날 때 마지막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빨리 여야 대표 회담을 성사시킵시다 얘기하고 막 이제 의제를 무엇로 할지가 논의가 되는 가운데 갑자기 툭 국정 브리핑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 시간순을 보면 너네 여야 대표가 특검안을 그러네. 합의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난 여기서 일단 제동을 걸게. 왜냐하면 의료개혁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담화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물론 뭐 납득할 만한 논리는 아니지만. 4월 1일 날. 근데 굳이 여야 대표의 회담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국정 브리핑을 낀다? 이거는 제동을 걸겠다는 거예요. 너네 함부로 얘기하지 마. 특검안도 안 받을 거고 의료개혁 우리가 워낙 믿는 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동훈아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약간 초치는 그게 있네요. 그거밖에 그치? 없어. 아, 그러네.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논의되는 의제의 온도와 국정 브리핑 이후의 온도는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더 부담을 느끼겠죠. 근데 이런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아, 그렇지. 국민 마음대에 그냥 분노만 불만 싸지른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예. 그런데 그럼 이 결과로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 안 할 수도 있다. 아니죠. 전 무조건 한다고. 그러니까 한다, 안 한다?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합의할 수 있는 의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곤혹스러운 지금 상태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틀 남았는데 사실은 여야 대표회담 갖고 우리가 지지율 대책회의에서만 벌써 3주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 코너가 이상하다니까. 무조건 이 타임테이블상 이상해요. 무조건 해요. 알겠습니다. 안 한다고 할 수가 다음 없어요. 주에 아무튼 네. 그 결과를 보고 좀 저희가 논평하도록 하고 마지막 정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아까 우리가 밀어놨던 게 있었죠. 지지율 업앤다운 준비해 보셨을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좀 오늘 해결하고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코너 잠깐 속에 근데 지난주가 기억이 안 나네. 누가 떨어지고 누가 그때 검찰총장이 떨어진다고. 나 이완석 총장 떨어진다고 했었고 저는 윤석열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결국 나는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네. 이제 여야 회담을 그래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근데 또 온도가 바뀌었잖아. 네.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 근데 김남국 전 의원은 맞추셨네요. 네, 맞췄네.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질 거라고 했는데 맞췄네요. 맞췄네. 확실히 떨어졌어. 다 맞춰 지금. 네. 와 지금 뭐 돗자리 깔아야겠어. 지지율 가늠자. 그래. 몇 번을 맞추는 거야. 네. 근데 코인에 올라가는 거 못 맞춰. 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 그렇게 받아야 돼 형님. 지금 망했어. 그치? 망했어. 힘들어 지금. 야 아무튼 이번 주 가겠습니다. 이긴 최고부터 지지율 업앤다운. 업은 이준석. 갑자기 갑자기 또 이러지 마. 아니, 왜냐면 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4월인가 3월 안 돼. 달에 이 사태를 예견한 게 개혁신당과 이준석이었어. 지금 왜 의대 정원 확대를 꺼내가지고 논란을 만드느냐. 다른 빨리 성급 피체를 될 의제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결국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싸울 것이다라고 예견한 게 이준석이었거든. 그걸 많이 아나요? 근데 전혀 몰라. 우리는 뭔가 들어보지 않았어. 그래 홍보한번 했다. 아, 진짜 이거 안 돼. 아, 이준석. 그리고 다운을 이제 하자면 오늘 이번에 갤럽 조사에서 내려갔지만 윤석열 대통령 더 내려갈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정 브리핑이 긍정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은 분명히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되게 얄궂은 그래픽까지 같이 준비를 했군요. 저는 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올라갈 아 왜 이래 다 서로 정말. 정말. 나는 너무 당연하잖아. 왜냐면 이재명은 1위 주제예요. 알았어. 나 진짜 해. 더해 괜찮아. 미안해. 여기 완전 찐명인데. 아침명 있으니까. 여기가 찐명인데 이긴 친구가 왜 그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성남에서 하시잖아요. 성남에 살면 오케이 아무튼.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민생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여야 간에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에겐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고르게 상승폭이 있을 거다. 소폭 상승할 거다 보고요. 역시나 저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갤럽.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와 갈등 때문이라도. 물론 거꾸로 지지율 결집해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지금 바닥의 민심 이야기 들어보면요. 오늘 또 저녁에 뭐 만나기로 했는데 사람들 만나면은 다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저는 심각해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질 건데 과거의 그 그래프 추이를 보게 되면 4월 3주차 때 25%까지 떨어졌고요. 이번처럼 23%였죠. 21%까지 떨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5월 첫째 중간. 그게 최저였죠? 최저였어요. 21%가 갤럽 여론조사로. 그래서 21%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20%가 깨지면 그거 진짜 거의 그건 거의 뭐 레임덕이죠. 완전한 레임덕.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 정도까지 마치려고 하고요. 3시 20분이네. 지지율이 사실 계속 떨어지는데 저희가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지율 떨어져라 저주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사실 당연하지. 뭐 조롱하면서 뭐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잘못한 것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막 그렇게 부추기고 싶지는 않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대안이 뭐가 있을지 사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러 또 아이디어들이 있으시다면 국정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고쳐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동훈이 형 말도 안 듣는데 우리 말 들을까요? 오히려 더 들을 수도 있죠. 아니, 진짜로? 우리도 우리고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 좋은 사실 이 기성 정치 안에서 사고하시던 분들이 아닌 분들이 오히려 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그럼, 주실 수도 그럼. 있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를 전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공유하고 같이 좀 이렇게 바이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송이 좀 됐으면 네, 좋겠어요. 댓글에 여러 실시간으로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여기에도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반영하겠습니다. 김광일 기자님 중심 잘 잡고 진행 잘하시네요. 중심.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이렇고요. 아무튼 저희 지질대책 K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알 수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